매년 30% 이상 성장하는 베트남 이커머스 시장에 저희 그로서리가 그 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 시장에서 한국 스타트업으로서 어떤 이 그로서리 시장의 미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현재 시장을 혁신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저희 전략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마켓 정동원입니다. 이렇게 영광동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베트남 리테일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시장은 약 210조 원 규모로 이제 현재 추산이 되고 있고, 그 중에 식품 시장은 대략 60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FMCG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전체 제너럴 트레이드 이 GT 시장의 대략 80%, 재래 시장이로 볼 수 있는 곳이 한 80%, 그리고 현대식 모던 트레이드 시장이 약 20% 정도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카테고리별로 보면요, 신선식품, 프레시푸드가 45.7%로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샤크마켓의 현재 판매 구성비도 신선식품이 공교롭게도 46%로 아주 유사한 정도의 이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 중에서 모던 트레이드 마켓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다음 이제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모던 트레이드 시장에서는 구성비가 약 1%, FMCG 기준으로 이제 대략 한 2조 원 정도 시장 규모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시장을 디지털 전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저희 샤크마켓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커머스 마켓 사이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체 보시는 것처럼 현재 매년 연평균 성장률은 30%, 그리고 전년에는 한 20% 정도 신장한 걸로 보이는데, 재밌는 부분은 파란색 선이 가전제품의 구성비입니다. 전년도의 자료를 보면은 패션 그리고 뷰티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주요 플랫폼 중에 몇 군데에서는 가전 시장의 매출 구성비가 50%를 넘어가는 곳들이 있을 만큼 재밌는 시장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프레시푸드, 신선식품은 아직까지 거의 0%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2019년도에 이제 트래픽인데요. 저 주요 플랫폼들의 트래픽 현황인데, 2019년도에 이미 트래픽 기준으로, 방문자 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포화 상태에 이미 다다랐습니다. 근데 매출, 거래량은 대략 60%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뭐 패션이나 뷰티가 많이 발전한 거, 상품에 대한 이제 소구력이 많이 발전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가전 삼성전자, 맞을 겁니다. 아마 삼성전자 부장님 와 계신데, 삼성전자의 온라인 이제 매출도 대략 70%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한 거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가전을 제외하고 베트남 온라인 시장을 좀 지켜봐야 정말 이 시장의 규모나 어떤 사이즈,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정해진 사이즈에서 현재 GMV 판매 거래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중심에는 상품력이 받쳐주고 있는 것 같다,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푸드 딜리버리는 어떠냐라고 봤을 때 중요하죠. 배민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봤더니 연평균 신장률은 2028년까지 대략 15%씩 성장을 해서 2028년도에는 18억 불 정도, 한 2조 원 이상의 푸드 딜리버리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근데 연평균, 저 이걸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게, 연평균 신장률이 15%면은 온라인 시장이 현재 매년 30% 신장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작년에는 20%. 그런데 리테일 시장도 10% 신장하고 있고, 근데 온라인 시장이 30% 신장하는 거에 비해서 식당 딜리버리, 푸드 딜리버리 시장은 15%라면은, 아까 온라인 시장 이제 티키, 라자다, 샤피에 봤던 것처럼 전체 이제 아직 시장을 침투하지 못한 곳은 딱히 없는 것 같구나. 그러면은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식당들이 좋은 상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가 이 신장률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 환경을 보면요, 이 베트남 시장에 지금 제가 아는 건 다 집어넣었어요. 좀 주요한 스타트업들을요. 이게 보면은 이 중에서 재밌는 거는 이제 각 카테고리마다, 이 온라인 이커머스의 주요 카테고리마다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많은 스타트업들이 활동하고 있고, 한국을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스타트업들이죠. 이렇게 다양히 활동하고 있고, 다음 미국을 보더라도 이렇게 저희가 알만한 스타트업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베트남을 보면요, 이 전통적인 유통 시장에서 이 기존의 강자들을 위협할 만한 곳들이 현재는 존재감이 미미하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마켓 플랫폼의 4대 강자들을 제외하고는 잘 모르실 건데요. 이 중에서 분명히 3개, 4개 정도는 한 향후 3년 뒤에 아주 좋은 유니콘이 탄생할 것이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시장에서 저희 샤크마켓이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되고, 이 질문들은 굉장히 통상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봤을 때 요 5가지 질문을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하고, 저희 팀이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장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시장의 어떤 만족도를 고객들한테 이제 서베이 해본 수치인데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요. 높은데 그냥 단순히 이제 불만족한 고객들, 쓰지 않는 고객들 왜 안 쓰니 물어봤을 때 상품 품질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또는 고객 CS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배송 중에 물건이 파손되는 것이 염려가 돼, 뭐 이런 내용들의 질문이 많은데, 전체의 한 절반 가까이 될 거면 절반 정도가 굉장히 이제, 사실 베트남 이커머스가 약간 싼마이 경쟁도 있거든요. 그 싸게만 이제 경쟁을 한다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5,000원 이하의 상품을 사는 사람들이 40% 전후로 보이고, 그렇게 이제 싼 것을 찾는 고객분들의 요구 사항이 상당히 까다로운 게 마치 한국 시장을 보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듭니다. 고객들이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오직 가격으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은 배송비 추가 부담하는 거 싫어요. 내가 직접 가면 공짜로 가져오는데. 그리고 배송 시간이 불확실해서 싫어요. 나는 지금 바로 받고 싶어요. 그리고 배송 시에 상품 상태가 떨어지는 것도 불안해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뭐 말을 하는 고객들이 한 절반 정도인데요. 이 고객들이 사용하지 않는 요인의 대부분이 50% 이상이 다 배송 관련돼서 발생하는 불편함으로 나는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헤비 유저,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은 왜 사용하냐, 이런 부분을 지켜봤을 때 그냥 내가 편하게 집에서 밤에 주문하면은 언젠가는 갖다 준대요, 편하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나는 이런 서비스 수준에서도 이 정도 가격에 내가 이렇게 상품을 살 수 있다면 만족해 라는 고객들이 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한국 같으면 조금만 배송에 문제가 있으면 인터넷에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심플해 보이는 고객들의 언맷 니즈를 사실 한국에서 지금 지켜보시는 분들이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거를 만족시켜주는 게 없다. 사용하지 않는 50%의 고객들을 만족시켜주는 이제 플랫폼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보시면은 제일 윗단에 국기가 여러 개 있어요. 이 리테일 시장이 한국은 대부분이 1, 2, 3, 4, 5 전부 다 한국 기업인데, 베트남은 뭐 활짝 열려 있는 느낌이 들어요. 뭐 베트남 1, 2, 3, 그다음에 태국, 일본, 그 뒤에 한국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좀 리테일 시장이지만 오픈되어 있다. 이 모두 다 매장 기반의 온라인 배송을 하고 있어요. 이 6개의 추가 롯데 이마트 모두 다 현재 매장 기반의 온라인 배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2010년도쯤에 제가 회사 다닐 때 그때 뭐 맨날 뭐 온라인 매출 얘기를 했고, 그때의 고민들을 여기도 똑같이 하고, 현재 상태는 이제 흉내내고 있다. 앱을 한번 연결해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흉내를 내느냐? 그냥 이제 기존 이제 오프라인 오퍼레이션에서 주문 채널이 하나 추가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앱을 통해서 그냥 주문을 받는데, 그 운영하는 방식은 전부 다 오프라인 기반의 주문 받고 키킹해서 배송 핸드오버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업무 처리도 여러 가지 부서가 이제 인발브 돼가지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잡한 문제, 쉬운 것도 복잡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기 뒤에 창고에 있는 상품을 못 찾아서 매장에 안 깔렸으니까 당연히 삼겹살과 상추를 주문했는데 매장에 삼겹살이 안 깔려 있으면 상추만 배송 가는,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현재 온라인 기존 리테일러들의 뭐 운영 상태입니다. 네, 이제 매장 내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오프라인 전통적인 리테일러들이 온라인 이제 전문 팀이 있느냐, 이제 정말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조직을 갖추고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미흡한 상태예요. 보시는 것처럼 메가마켓이 그나마 팀이 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보이는 이유는 저기는 원래 B2B 팀이고 이 숫자들은 전부 다 비대면 매출, 전화, 잔로, 이메일 매출도 다 포함된 걸 다 온라인으로 잡기 때문에 현재 베트남에서 그러니까 이 팀은 전부 다 B2B 매출, 공장이나 이제 식자재를 주로 취급하는 곳에서 이메일이나 잔로로 문의하는 매출을 처리하는 팀이다 정도 이해 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기존의 업체들도 한국처럼 최소 주문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뭐 대략 한 30만 동, 50만 동, 그리고 일부는 뭐 15만 동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10만 동으로 한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존 온라인 업체들의 객단가는 대략 한 50만 동, 저희 같은 경우는 한 90만 동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보기몰 같은 경우는 이 미니멈 금액이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먹는 거 한 번 살 때 많이 사잖아요. 저희도 보통 한 15개 정도 한 번에 구매를 하시거든요. 15개 정도 구매하는데 뭐 미니멈 내가 당근 2개만 시킬 건 아니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걸 저희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기존의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는 배송 시간이 개런티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먹는 거다 보니까 고관여 상품, 가격이 비싼 고관여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되게 예민해져서 내 불고기 잘 오고 있나 되게 이제 화나요. 기다리다가. 근데 계속 배송 시간에 개런티가 안 되면은 계속 화가 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잘 오지 않으면 다시 주문하지 않는 이 베트남 이제 이 오프라인 전통 강자들이 얼마나 많은 상품을 온라인에서 취급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한 기존에는 한 2만 개, 3만 개까지 많이 취급했어요. 매장에 있는 전 상품을 올리고 판매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한 2천 개, 3천 개 그리고 다른 한국계 기업도 이마트, 롯데마트도 한 2만 개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3만 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많은 상품을 올려놓는 것보다 맨날 사가는 상품을 그거라도 잘 배송하자. 이게 더 좋다는 거를 이제 그동안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좋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온라인 매출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뭐 웹이나 앱을 통해서 들어오는 매출은 아직까지는 미미하고요. 대부분이 이제 비대면 매출, 메일, 잔로, B2B 매출이 다 포함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가마켓이 매출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화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근데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까 프로세스와 조직 운영에서는 상당히 과도기인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2010년도에 제가 회사 다닐 때도 한국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떠들었던 내용인데 결국에는 한 몇 년 뒤에 이제 좀 눈에 띄는 스타트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눈에 띄면은 이제 이들도 좋은 방법을 찾아 나서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다음.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면 기존 오프라인 기업들이 온라인을 갖다가 이제 O2O 서비스를 전개를 하려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근데 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굳이 딱 하나 얘기하자면은 미리 확보해 놓은 회원수가 많다는 거예요. 보면 500만 명에서 700만 명까지 되어 있고 한국 기업은 보통 한 150만 명 정도 회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회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잘 연결만 하면은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한국도 10년 전에 똑같이 생각했던 건데 저희는 조금은 답을 알고 있는데 여기는 답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아직까지 대단히 심각하진 않습니다. 앞장에 있었지만은 그 매출 구성비가 대략적으로 1%에서 3%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는 그런 현재 상태입니다. 네, 기존 오프라인 기반의 전통적인 이제 리테일러들을 위협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네, 거기를 봤을 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곳 중에 아직까지 눈에 크게 띄는 곳은 로고만 하나 눈에 띄어요. 예, 근데 이 중에서 이 시장을 우리가 과연 도미넌트 하고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스타트업이 누가 될 것인지를 한번 좀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비드를 거치면서 모든 전통 기존의 리테일러와 많은 스타트업들이 같이 아까 보여주셨던 것처럼 각 카테고리별로 투입하지 않는 곳이 없는데 다 도전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도전이라기보다는 이제 런칭을 했다. 도전이라는 거는 많은 준비도 필요하고 실패에 대한 리스크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냥 가볍게 런칭한 수준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할인점에서 이제 대형 할인점에서 이제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그 매니지먼트 레벨에서 하는 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존에 이제 온라인 고객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럼 우리 매장 어떡하니? 다시 안 올 것 같은데? 뭐 이런 말 하는 거죠. 역시 제가 회사 다닐 때 했던 말들과 똑같은 고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더 강화하자 뭐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오프라인에 오지 않을까 봐 무서워서 준비하지 않는다. 그럼 나중에 이제 후회하겠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기존 베트남 할인점을 방문하는 고객 중에 70%에 육박하는 고객이 다 MZ세대예요. 그리고
그 이용 고객 중에 30%는 이미 온라인에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5%만 2회 이상 구매를 한 거예요. 근데 2회 이상이지 2회만 구매하고 3회만 구매하고 이후에 구매 안 하는 고객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장 보는 고객의 82%가 MZ세대인데 이 사람들이 왜 5%밖에 2번 이상 구매를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베트남 관련돼서 자꾸 네거티브한 얘기들이 나와요. 시장이 과연 성장하고 있느냐. 굉장히 화나는 얘기인데 그 여기서 저희가 보면은 베트남 이제 요게 이제 저겁니다. 그 소비재 시장이요. 소비재 시장 규모인데 규모가 2016년부터 약 5년간 거의 2배가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뭐 경기가 안 좋다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는지를 보면은 이렇게 카테고리로 세분화되고 전문화, 그러니까 기존에 성장하지 않는 시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시장이 안 좋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같으면은 이제 그 뭐죠? 저 코스메티컬이 이제 그 의약 뭐 용 화장품 이런 이제 세분화된 시장, 그리고 소주 같은 과일 소주가 40% 이상 신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잘 침투하는 회사들이 성공을 하고 기존 시장에서 열심히 뛰는 회사들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상품 수익 같은 경우도 우리 보시면은 연평균 10%로 전체 소매 시장 규모와 비슷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시장에서 이거 10%가 아니라 30, 40%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 AT 센터도 같이 있는데 굉장히 지금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점프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곧 올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제자리 점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커머더티 가격 경쟁이라고 하는데 2016년도 일이거든요. 이마트가 도발을 해가지고 기저귀 가격, 그리고 분유 가격, 거기 롯데마트까지 조인해가지고 엄청난 싸움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그럼 베트남은 어떨까요? 베트남도 이거 올해예요. 3.3절인데 똑같이 50% 할인을 한 다음에 무료 배송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캐시백 전쟁으로 가요. 한 곳에서 80만 동, 그다음에 100만 동, 300만 동 이렇게 이제 캐시백 전쟁으로 가는데 이게 저도 사실은 이제 사실 작년 정도까지 좀 편하게 생각을 할 때는 성장만 하면 되지 뭐 돈이야 뭐 어떻게 다 도와주겠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올해 하도 작년 하반기부터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면서 이제 정말 지속 가능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지속 가능성을 왜 이제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한국에서 또는 쿠팡이나 그리고 또는 여기 그 전쟁을 멈췄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는 그냥 커머더티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차별화된 가치 상품, 고객들이 내 지갑에서 기꺼이 돈을 꺼내서 살 수 있는 상품들을 준비하면은 저희도 여기서 그랬어요. 그게 뭐 베트남 고객이든 한국 고객이든 뭐 재밌는 상품을 만들어내면은 조금만 고객들의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보편적 상품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또 가격 전쟁이야, 짠의 전쟁, 10원짜리 전쟁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시장은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치킨 게임 이제 하게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재미없어요. 근데 대신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고객한테 가치를 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저희도 한 3년 정도 지금 되면서 이제 좀 준비를 해가지고 런칭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기존 리테일러들도 쉽지 않다. 근데 베트남은 다행히도 계속 10%씩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오프라인 리테일러들이 크게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같으면 이제 성장률이 좀 정체되니까 굉장히 예민한데. 그래서 저희가 가야 될 길은 고객한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가격을 잘 설정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잘 설계를 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그 결과는 어때야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결국 고객이 깜짝 놀랄 수 있는 가격을 만들어야 돼요. 대신에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가? 아까 기저귀 전쟁, 분유 전쟁 한국 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방법을 정말 최소한의 리소스를 투입을 해서 우리 이익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가 보시면 이제 맨 왼쪽 거는 이제 한국 물티슈고요. 수입 물티슈고 가운데 게 이제 꿈마트의 이제 물티슈입니다. 100매짜리 원가 1218원이에요. 오른쪽 거는 저희가 이제 개발해 놓은 상품인데 똑같은데 이제 사실 원가가 870원 눈으로 봤을 때 30% 차이 나는데 100매 120매이기 때문에 장단 가격은 한 40% 정도 저렴하게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카테고리 왜 물티슈냐? 그 비식품 저희가 판매를 하면요 오프라인 똑같아요. 이 매출 1등 물티슈, 2등 물티슈, 3등 물티슈, 4등 티슈, 5등 물티슈, 6등 키친타월 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티슈는 고객들이 커머더티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전쟁을 해서라도 많이 팔아야 되는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가격 전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가격을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베트남 이커머스는요, 저희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품이 상당히 많이 껴있기 때문에 업체들 상품을 받아서 이 베트남 업체들이 안 팔리면 자기들이 잘못한 줄 알고 잘 팔리면 저희가 잘한 걸로 생각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머더티에 대해서 저희가 가격을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이 오히려 큰 매출을 가진 오프라인 회사들보다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저희가 실제로 개발해 놓은 사례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거고, 그 카테고리별로 탑 20 상품을 저희가 쫙 뽑아놨기 때문에 그거에서 중심으로 커머더티는 가격 설계를 새롭게 해나갈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 고객이 매주 구매하는 기본 상품에 대한 가격을 다시 설계해야 돼요. 근데 이거 해보면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한 상품을 설계하는데 한국에서는 한 6개월 걸리거든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한 3주 걸리더라고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이유로 업체들과의 협의, 기존의 큰 대형 전통적인 강자들과의 가격 협상의 내고를 열심히 해온 업체들도 저희랑 하면 좀 다른 태도로 긍정적인 느낌으로 대해주기 때문에 그런 가격 설계를 할 수 있는 커머더티 상품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저 즐거운 그리고 스페셜한 상품을 제공해야 되죠. 요거는 이제 프로덕트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프로덕트는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는 상품인데 커머더티는 이미 고객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사도 내 눈으로 안 보고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분유 사는데 뭐 맨날 보는 분유 깡통에 다 담겨놓는데 오다가 상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격 설계를 다시 하면서 새로운 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그 가치 상품이 커머더티가 될 때 또 다시 새로운 가격 설계에 들어가고,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리액티브한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상품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게 안 충분해요. 예.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뭐 커머더티로 떨어지는 순간 또 전의 전쟁, 10원짜리 전쟁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80억은 세계 인구, 30억은 인터넷 사용 인구, 1억 명은 베트남 인구, 7,500만 명은 베트남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 뭐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인구의 절반은 또 이제 이커머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초연결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이 연결 어떻게 잘 시켜가지고 고객들한테 침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제 뭐 인류의 역사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데이터에서 정보, 지식, 지능으로 넘어오는 요 단계에서 이 사람들과의 연결을 시켜주는 이 매개체의 혁신에 따라서 큰 변화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거대한 이 복잡한 네트워크에 정말로 참여하고 싶어하는 큰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는 내가 정보를 얻고 싶고 지식을 얻고 싶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나 대신 생각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사람들이 끝까지 나도 그 네트워크에 발을 담고 싶어, 이런 이제 니즈가 생겨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유통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공장에서 소매를 거쳐서 이제 고객한테 가는데, 저희가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흐려졌어요. 도매 쪽의 어떤 이제 역할이 많이 줄어들고 제조사에서 소매, 뭐 기존의 오프라인 같으면은 이제 할인점으로 바로 가고, 그다음 저희한테도 바로 오거든요. 바로 오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크로핑 어드바이저는 최근에 이제 나온 거지만은 이제 뭐 온라인 쪽 모바일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소매사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뭐 가는 거죠, 고객한테. 결국 마지막에 팩토리 투 이제 커스터머로 가는데, 재밌는 부분이 이제 고객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좀 복잡해지고 있죠. 내가 이동하고 있는 중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에 갖다 줘. 뭐 시켰는데 나는 지금 뭐 붕따오 해수욕장에서 호치민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GS20에서 만나? 뭐 이런 정도의 요구사항까지 가게 되고,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좀 재밌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현재 소매사까지는 바로 갔고, 이제 쇼핑 어드바이저까지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단계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가격을 새로 설계하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 단계 팩토리 쇼핑 어드바이저까지는 와 있는 상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객이 그 팩토리의 개념이 저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누가 팩토리가 돼야 되냐? 우리 샤크마켓이 공장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다른 개념이죠. 예. 이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어느 누가 정의하고 기획하고
개발하느냐. 요게 이제 팩토리의 개념. 아이폰도 공장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거 기획을 누가 하느냐. 정말 고객이 원하는 거를 잘 찾아서 기획하느냐. 이거에 대한 의미로 팩토리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과 베트남이 뭐 카테고리에 따라서 10년 또는 7년, 5년 이렇게 차이 나는데 이 부분은 한 3년 정도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도 저희조차도 저희 같은 작은 스타트업도 벌써 요 3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네, 요것도 재밌는데요. 세계 인구가 지금 한 80억 명 된대요. 근데 그 연결 기기가 뭐 노트북, TV, 랩탑, 뭐 또 뭐 있죠, 스마트폰 뭐 등등 해가지고 연결 기기가 500억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연결시킬 수 있는 기기가 7개 정도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서 좀 살기 힘들 만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안경 또는 뭐 시계 뭐 그런 걸로 뭐 통합해가지고 한번 관리해보고 있다. 뭐 이런 변화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개인의 정보 전달 과정을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5, 6단계 거치면 이제 다 안 돼요. 근데 한국이 이제 한 3.78단계 된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도 이제 4단계 거치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페이스북 친구가 베트남 페이스북 다 쓰니까 한 100명 정도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한 단계, 두 단계 건너면은 이제 1억 명 아는 거잖아요. 이 연결된 세상에서 저희가 어떻게 상품을 잘 설계해서 고객들의 동의를 얻어가느냐 이런 고민을 시작해야 되고 이미 현재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인터넷 뭐 안 쓰는 사람이 없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어떤 연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왜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기기를 활용해서 확장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표 스타트업이 중에서 한 군데가 저희가 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제 식품에 대해서 이제 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몰래 침투를 했죠. 사진찍으로. 갔더니 이게 현장 사진이거든요. 현장 사진인데 이게 제가 이거를 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 어떤 고객에 대한 연결, 상품에 대한 고민이 없이 단순히 커머더티로 싸움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하는 사람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저렇게 상품 막 갖다 놓고 아까 분유, 기저귀 이런 거 막 갖다 놔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뭐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형태의 싸움이 되고 실제로 하루에 뭐 그렇게 큰 이제 현재 대표 이제 오픈마켓 플랫폼인데 하루 주문이 뭐 한 5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객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들도 아직까지는 여기에 집중하기에는 좀 여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연결하는 작업을 열심히 했을 때 저희 샤카마켓에서는 2026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은 한 2,200억 정도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연결의 힘을 저희는 믿고서 잘 이제 새로운 또 상상력을 계속 더해 가야죠. 네, 그렇게 진행될 거고 영업이익은 한 150억 정도,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이익률은 7%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푸드가 예상외로 매출이 좀 작게 잡히긴 했는데 2026년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7년도에 갑자기 2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뭐 1,000억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게 제일 재밌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관심사 기반의 커뮤니티. 한국, 일본은 저 재밌어요. 사실 이제 일본 스타트업이랑 이번에 협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얘기 중인데 한국과 일본 푸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는 그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좀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보다 커뮤니티가 잘 구성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베트남 식품으로 우리가 베트남 식품 쪽으로 같이 또 침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어쨌든 간에 한국, 일본, 베트남 특히 일본이랑 베트남에서는 잘 협력을 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왜 하는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왜 하는지 생각을 쏟아놓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상상력을 키우는 그런 행동들은 이제 뭐 AI가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이 힘을 합치면은 정말 재밌는 상상력이 발휘되고 잘 연결이 되어서 멋진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시켜서 누가 떠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저 동쪽으로 가면 좋대 하고 베트남 가는 것도 좋지 않고 야, 동쪽으로 가지 마 한다고 해서 베트남을 안 가는 것도 좋지 않고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가장 스트레스를 덜 받고 피곤해지지 않는 방법은 우리의 주관 위에서 우리의 상상력을 더하고 협력을 하고 연결을 해 나갈 때
정말 우리 이커머스 협의체가 그 중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걸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조언을 하셔가지고 또 새로운 우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 왜 있는지 뭐 고민하는 것도 뭐 좋지만, 무엇을 하고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에 대한 고민만 제가 깊이 한다면은 뭐 다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